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무기인 K9 연초에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전차 강국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이고 루마니아 수주가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또 한 번 어퍼컷을 날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데요. 유럽 내에 있는 K9 운용국들을 다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하며 이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최근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인공이 되며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K9 자주포를 도입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 군을 위한 155 자주포로 한화에어로의 K9를 선택하며 미리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는 사실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말고도 독일 PGH-2000, 튀르키예 피트리나 2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았지만 K9를 자신들이 운용할 최적의 자주포로 보고 한화에어로를 최종 낙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는 루마니아 정부와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포탄 18,000발,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 추가 차량에 대한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상 도장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구입 사업에 8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마니아에서 K9를 최종 낙점할 거라는 관측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K9 사용국 모임 유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보통 이 모임에서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K9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루마니아가 클럽에 가입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작년부터 차세대 자주포로 K9를 물망에 올렸으며 이와 동시에 한화에어로의 경우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입찰 과정에서 폴 포지션에 서면서 수주가 유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체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데다 K900일 납품된 9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루마니아의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 쉽게 무기를 지원하고 상호 호환시킬 수 있기에 여러모로 K9를 도입하는 게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이번에 K9 회원국이 되면서 K9의 9번째 수출국, 10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화에어로는 자주포와 탄약, 추가 지원 차량을 루마니아 육군에 패키지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추가로 최근 루마니아에서 K239 천무도 구매 목록에 올리면서 한국산 무기를 완전히 싹쓸이할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가 루마니아의 K9 도입 소식을 전하며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독일의 PGH-2000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K901 세계 최강의 자주포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디펜스24는 루마니아 입찰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의 K901 됐다며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루마니아가 최대 90문 조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PGH-20만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성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루마니아 입찰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우크라이나가 독일 PGH-2000 1000대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PGH-2000의 문제점을 낮은 신뢰성, 고가의 비용, 느린 배송 등 총 3가지를 꼽으며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장을 너무 많이 일으킨 탓에 가동률이 5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군이 운용하는 PGH-2000의 경우 가동률이 30%에 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군에게 조달되는 PGH-2000조차 대당 270억 원에 육박한다며 수출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데 도입국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출형 K9의 경우 대당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독일이 PGH-2010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납기도 독일의 경쟁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계산대로라면 PGH-2000들 100대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면 대략 2030년이 걸리는데 한국을 두고 이들 마냥 기다려줄 곳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화에어로는 1년 안에 무려 K9 240문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는데 독일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 이독일을 제치고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엔진 기술을 국산 엔진으로 완전히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이 독일의 한방을 또 먹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K9의 UAE 진출의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 그때의 서력을 드디어 갚아준 겁니다. 실제로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가량이 독일산이었기에 UAE 수출을 독일이 일부러 방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은 외국산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이들 같았고 엄청난 속도로 국산 파워팩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진 독립 필요성을 제대로 느낀 한국은 결국 K9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이며 한국산 엔진의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역대급 개발 속도에도 중국처럼 엔진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산 엔진은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으며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K9의 엔진을 교체할 때 다른 변화 없이도 독일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방위 산업 역사에서 K901 외국산 엔진 때문에 속을 썩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여준 K9 엔진의 국산화 성과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2023할 언드-D 우수성과 10선에 선정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R&D 우수성과 10선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통해 처음 시행한 R&D 영역 보상 정책으로 이번에는 6,688개 산업기술 가운데 STX 엔진 1000마력급 K9 엔진 국산화가 우수 R&D로 선정됐습니다. K9 엔진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고 한국 방산 기술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독립을 위한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한국 방산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K9 자주포 운용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연초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저클럽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체에서 엄청난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 운용 중인 6개국의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초 헬싱키에서 K9 유저 그룹 미팅을 열고 K9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미국도 옵서버로 참여했습니다.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의미한 열띤 소통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정 무기 체계 운용국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한 건 이례적이지만 이런 국제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자주포 16종 중 K9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새로 개발 중인 K9A3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깜짝 발표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K9 운용국들 모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깜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방사청은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3의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K9은 K9A1과 K9A2, K9A3 등 총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거칠 계획인데,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 등장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닌 K9A3은 사거리가 7100km에 달하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곰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9A3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사격 통제와 자주포 운행의 완전 무인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라, 이런 내용을 들은 K9 운용국들의 입가에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9A3 3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 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력 소요 부담과 사상자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유럽에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K9 유저클럽 회원국들의 가슴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 이 싹쓸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전히 뒤숭숭한 루마니아에서 K9이 넘사벽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터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도입 평가에서 K9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체 불가 존재감을 과시한 건데요. 심지어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벌써부터 K9의 단계적 개량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형 포탄이 양산될 거라고 연신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격력이 대폭 향상된 K9의 새로운 등장 소식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전시회 부스를 가득 채웠는데요. 사우디에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 지상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수출형 K-30톤급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주요 제품 라인업을 WDS에 대거 등장시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기업인 기아도 개최지인 리야드에서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방산 고객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력을 마음껏 뽐내는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음을 한몸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2024 WDS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부터 로봇과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까지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천궁이 수주를 비롯해 이번에 한국이 사우디 중장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KF-21, K9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에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자주포를 사상 최초로 제안하면서 또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의 걸림돌이 됐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원하면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인기 폭발인 K9의 추가 수주가 이어질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1월 말 핀란드에서 K9 유저클럽 모임이 세 번째로 열렸었는데 군사정보 공유 협의체 성격을 띠면서 한화의 무기 수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 운용 중인 6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지난달 헬싱키에서 열린 K9 유저
그룹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에서 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특이하게 미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각국에서 도입한 K9의 운영 성능을 공유하고 실전 경험을 논의하는 장으로 부품 지원 등 한화의 맞춤형 서포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한화는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하면서 K9 유저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는데요.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E와 K9A3의 향후 10년간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K9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 수출된 모델은 기본형 K9과 초기 개량형 K9A1 두 종류입니다. K9A1이 일부 전자장비와 센서를 개량한 소폭 개량형이었다면 K9A2와 K9A3는 기존 K9과 아예 다른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점이 개량됩니다. K9A1만 해도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기서 성능이 대폭 개량된 자주포가 나온다고 하니 기존 K9를 보유한 나라 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실제로 K9A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늘릴 계획으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제조업체인 한화가 유럽에 K9의 예비 부품 공급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구미를 확 당기게 했습니다. 이렇듯 K9 유저 클럽이 계속해서 개최되면서 K9 운용국뿐만 아니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루마니아의 경우 아직 K9 도입 계약도 안 했는데 유저 클럽에 참가하면서 정회원이 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안에 K9 도입을 마무리하면서 10번째 K9 유저 클럽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의 K9 자주포 구매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육군엔 자주포가 없었지만 사실 루마니아는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K9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인 폴란드가 K9과 K2, 천무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토 회원국들이 유사시 무기와 탄약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와 호환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의 K9의 높은 점유율은 K9 구매국들이 매년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유저클럽 개최를 가능하게 했는데 루마니아 역시 이 유저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K9 구매를 최종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자주포 후속 지원 시스템 덕분에 K9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업에는 K9과 함께 독일 PGH-2000과 티르키의 T155FIRTINA 등 네로라하는 자주포들이 1차 입찰을 통과했지만 루마니아는 초지일관 K9로 직진했는데요. 이미 현지에선 K9이 최종 낙찰돼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신형 곡사포 시스템 사업의 접수가 마감되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 매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 소식을 전하며 K9이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연일 보도했는데요. 폴 포지션은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한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는 본선 레이스 가장 앞 출발점을 말하는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폴 포지션을 차지한 드라이버의 우승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막 제안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K9이 독일, 터키의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루마니아 신형 자주포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주자는 독일 라인메탈의 PGH-2000이지만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독일의 까다로운 유지 조건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반면에 티르키예가 내놓은 T155는 선정 가능성이 낮은 들러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나 성능과 신뢰성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각종 리스크를 잔뜩 아는 경쟁 모델들과 달리 K9의 재원과 판매 조건을 보면 그야말로 탄탄합니다. 실제로 K9은 화포 탄약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 가격이
대당 80억 원 정도로 현재 배치된 HE-RAP탄 기준으로 55km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고 분당 8발에 최대 발사 속도를 지녀 화력도 우수합니다.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가벼운 47T 전투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 유일한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추고 있는 데다 루마니아 지형 적합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듯 K9은 루마니아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보이며 이미 폴 포지션을 점한 한화는 하루 납기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100만 달러를 내겠다는 파격적인 부가 조건을 제시해 경쟁 업체들의 넋을 나가게 했는데요. 이는 납기 지연이 일상인 PGH-2000이나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T-155는 제한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따라서 10억 달러 규모의 루마니아 사업은 무난하게 K9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를 채택하면 나토 최전선이 모두 K9로 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K9, 최근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K9 유저클럽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 개량이 이뤄지는 등 올해 안에 우리 군에 도입돼 마침내 대한민국이 괴물 자주포를 얻게 될 거라는 벅찬 소식입니다. 현재 K9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포탄과 첨단 기술을 추가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앞서 2014년 K9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개발이 결정됐는데 비로소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보통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K9은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00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식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은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에 이른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거리가 늘어나기에 K9의 포격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어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K9과 함께 제안하면 잠재적 수출 고객을 발굴하는 건 물론 기존 K9 구매국에도 사거리 연장탄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은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K9A 블라크1은 타격 능력 향상,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에 초점을 맞춰 개량을 진행 중인데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 전장치를 설치해 발사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아울러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라크2는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으로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을 지닐 괴물 자주포에 가까운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 개선 또한 빨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방사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현존 전력성 능극대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인 K9이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될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총집합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최신형 잠수함을 목격한 것으로 한국 잠수함의 엄청난 기술력을 눈으로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건데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명품 잠수함 명가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신체호함 인도식에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호주, 필리핀, 미국, 영국 등 해외 9개국 해군 관계자들이 총집결하는 등 화려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21년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암무함 A은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으로 장보고 3배치 1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이런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고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AIP는 축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 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함 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 전지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과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이 열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우리 해군 관계자들 말고도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잠수함 명가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지난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 이를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특별한 자리인 만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 기쁨의 순간을 함께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폴란드 등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높아진 한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외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진수식도 아닌 인수식에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방산의 영역이 한국 함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한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은 우리 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 장비와 하나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 3배치 1의 건조시설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마이클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 대사 등은 신체호함을 비롯해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의 건조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 3배치 1사업의 세 번째 잠수함인데요. 사실 이번에 인수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건 우리 방산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건조한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2년 8월, 이번함인 암무함은 작년에 각각 실전 배치됐었습니다. 배치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배치 2는 지난 2021년부터 두 척은 건조가 시작됐고 올해 초 3번함이 새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배치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짜놓은 계획에 맞춰 착착 진행된다면 해군은 오는 2030년 무렵에는 최소 6척의 최신형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세 번째 잠수함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SLBM 운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이번에 해군에 인도되면서 우리 군은 2021년 도산 안창호함, 작년 암무함 A어 SLBM을 쓸 수 있는 잠수함 세 척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신체호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잠수함 내에서 산소를 생산해 엔진에 공급할 수 있는데 신체호함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영상을 보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는 엄청나게 위협적인데 실제로 그 모습은 바닷속에서 탄도 미사일이 용처럼 솟구쳐 오르며 순식간에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런 이유로 신체호함이 전력화되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이 조국 해양 수호의 선봉에서 서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듯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체호함은 8개월 동안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올해 연말쯤 우리 해군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여한 나라들 중 유독 더 한국산 잠수함에 남다른 시선을 보낸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와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는 한국형 잠수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의원이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고자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과 장보고 3배치 2개조형을 앞세워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추진 중인데 우리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북극과 인접해 있어 선체가 빙산이나 유빙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등 해군 담당 해역이 광범위해 새로 도입할 잠수함은 크고 튼튼해야 하며 기술적 신뢰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장보고 2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기술은 경쟁자인 유럽 국가보다 후발주자지만 선체가 크며 무엇보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데다 성능 개량도 진행되는 등 수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난 2월 초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당시 회의에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획득할 경우 잠수함 운용 유지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협력 의지를 보였으며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과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에서도 우리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상황이라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는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너도나도 한국 잠수함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1, 2번을 건조한 하나오션도 잠수함 분야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하나오션은 미국, 호주 등 해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 1, 2, 3잠수함을 건조한 탁월한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선보이는 등 해외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하나오션은 거제 사업장 MRO 해외 추진을 검토 중인 미국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건조 및 정비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최신의 장보고 3배치 2잠수함을 건조 중인 동시에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200톤 장보고 1급, 1800톤 장보고 2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잠수함 도입과 MRO 해외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하나오션의 탁월한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됐습니다. 향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하나오션이 잠수함 건조와 안정적인 성능 유지, 개량 역량을 보유한 조선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하나오션을 방문했던 미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에 이어 이번에 방문한 미국군 관계자들도 하나오션의 MRO 능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에 감명받은 놀란 바크하우스 미 영사는 하나오션의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사업에 대한 역량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며 군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강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 3배치 1L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출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무소 배치 2급 잠수함은 성능에서 따라올 다른 경쟁자가 없는데 앞서 해군에 인도된 배치 1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됩니다. 또한 3000T급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적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자망지속 능력을 자랑하는 데다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배치 2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캐나다 사절단이 대거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앞으로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입할 것인데 한국에게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K방산 2차 수출 이행 계약 논의차 방한한 폴란드 차관단이 잠수함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새로운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와 함정 4척을 6척억 원대 규모로 계약했는데 이것은 중남미 방산 수출 역대 최대액으로 앞으로 중남미 함정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페루에게서 10척 추가 수주 우선권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해양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각국은 함정이나 잠수함을 시급히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면서 연이어 각국의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한국과 계약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방한 중인 폴란드 차관단은 천무를 2조 원에 추가 계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폴란드 측에서 무리한 차관을 요구한다는 보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차관이 전혀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겠다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한국 방산 수출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 중인데 K9자 주포와 K2 전차 등 5조 원의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1월 신공 54기를 9천만 달러 약 1180억에 계약했는데 단 한 푼의 차관 없이 루마니아 국방비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도 총 500대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폴란드와 달리 차관이 아닌 현금으로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자국의 전차 등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국방비를 GDP 2%에서 2.5%로 늘리면서 빠르게 전력을 확충하려 하는데 대부분의 무기를 지금 한국에게서 전량 현금으로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폴란드가 더 많은 차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루마니아를 비롯해 캐나다, 필리핀 등 무기 구입이 시급한 나라들은 한국에게 현금으로 무기 구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캐나다 사절단은 총 16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22일 HD현대와 하나오션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이끌고 온 메리은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캐나다와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라며 방산뿐만 아니라 AI 산업 등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8일 새로운 국방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방산 분야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한국 정부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규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퇴역을 앞둔 재래식 잠수함 4척만 갖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하루빨리 잠수함 전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T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에 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7년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증액시키고 20년 후 60조 원 정도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증대된 예산으로 전투기 88종을 3기종으로 교체하고 15척의 신규 함정을 증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전력 증강이 신형 잠수함 12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증대된 국방 예산으로 잠수함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HD 현대나 하나오션이 이를 수주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캐나다 사절단이 잠수함 구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에서는 대규모 해군 훈련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23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편대의 완성된 모습이 해군 홍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창설 75주년 기념일 23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을 주제로 7분 40분 분량으로 제작된 홍보 영상 심해로 숨어들어 가다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산둥함을 중심으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항공편대 등으로 구성된 항모편대의 완성된 형태가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산둥함 편대의 수중 전력에는 잠수함 3척과 최소 1척의 전략 핵잠수함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산둥함의 완성된 형태 외에도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되는 모습이 나온다며 미사일 형태를 보면 G랑 JL급 SLBM임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SLBM을 발사하는 중국의 잠수함 영상에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은 희비가 엇갈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지만 일본에는 이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 헬기 2대가 야간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헬기 2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도리시마 섬의 동쪽 약 280km 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 중에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대잠수함전 훈련이었습니다. 중국군 활동이 활발한 남중국해까지 호위함을 전개하자 해상자위대 잠수함을 타국 잠수함으로 간주해 탐지하는 등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초계 헬기는 호위함에 탑재, 비행하며 주변 함선이나 잠수함을 탐지 공격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전투력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뜻밖의 사고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함 2900T 홍콩 선적의 대형 상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의 신고가 핸드폰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의 안테나, 기둥과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다면서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휴대전화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수함 성능은 최신형이지만 운용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일본 방위성은 당시 잠수함이 잠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잠수함을 도입할 때 분명 그 나라에서도 운용되는 자국 잠수함의 상황도 주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지난 2020년 30주년을 맞았는데 30년 동안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 중 유일한 기록으로 한국은 30년 280만 마일 안전항해 무사고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잠수함이 더욱더 큰 신뢰감을 주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3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모의 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술훈련장은 잠수함 항해 전술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인데 훈련장은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 수중음파 환경을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 항해와 무장 운용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훈련실에는 함정 전투 체계를 운용하는 다기능 콘솔, 항해 콘솔 등이 실제 도산만 창호함의 전투지휘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승조원들의 항해 전술 훈련 몰입도를 높였다고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번에 구축된 전술훈련장에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사절단은 방산 외에도 AI 산업 등 경제 협력을 하자고 찾아왔고 루마니아 대통령도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협력, 항만 개발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사우디 국방부 고위 당국자 30여 명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방과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연이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사고자 하는 사야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게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과 각종 경제 개발 사업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